오늘 이 자리가 아무튼 정년 퇴임 기념 강연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게 자꾸 회고조가 조금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이 자리에 우리 방송대 학우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고 김순태 교수님 당연히 이 자리에 함께 하셨어야 되고 사실 지금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백자원 교수님과 함께 그 경상대 민주법학파를 이뤄냈던 이창호 교수님 고인이 되셨죠. 그래서 그 이창호 교수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느낌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이 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두 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함께하는 느낌 갖고 가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일가를 이뤄서 자기의 얘기를 다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후배들 동료들에게 일정한 좋은 자극을 여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이 한마디 한마디 나올 얘기들이 우리끼리는 아주 깊이 공감하면서 먼저 듣고 먼저 토론하고 그랬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삶의 구비에서 마주치게 됐던 실천적 고민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해왔습니다. 아마 박홍규 교수님은 워낙 큰 산 같은 분인데 요 옆에 기습 조금 보여주신 거고요. 우리 백자원 교수님도 대단히 독특한 이력을 본인이 담담하게 풀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여기 방송대 학우들이 많잖아요. 강경성 교수님은 따로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갖고 계신 분이고 정말 기대되는 발제입니다. 일단 힘찬 박수로 청해 들읍시다. 중간중간에 회고가 될 게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이 생각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점검을 하고 사는데요. 그래서 이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대학교 4년 또 대학원 계속해서 무지가 저를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얘기를 할 게 없었던 시절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무지는 아무튼 이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여담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그때 대학교 4학년이나 이럴 때쯤에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또 마침 그때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엑소시스트 아무튼 그것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좀 읽어보려고 또 노력을 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 영어 주제 중에 하나가 The devil comes out from the ignorance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악마라고 하는 것은 무지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 엑소시스트는 되게 주지주의적인 그런 입장의 그런 책이고 영화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생기는 이 이그노런스 무지를 극복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 자신을 보면은 이 아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이성적인 이런 것에 기반을 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라틴어로 보면은 라티오라고 하는 게 리즌이죠. 그러니까 역시 이성에 기반을 둬야 되는데 이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역시 좀 한계가 계속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의지적인 측면, 의적인 측면, 또 좀 더 확대를 하면 정적인 측면, 그다음에 또 섹슈얼리티 요즘 나오는 그런 이런 그 사람 속에 있는 이런 욕망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이성적 판단이라는 것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고
뭐 그래서 그 자체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충분한 인식을 하려면은 의적인 측면 같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점검이죠. 뭐. 정화라기 아무튼 점검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안다고 해도 정말 전체를 좀 알고 싶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선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면은 뭐 반가운데 역시 전체를 뭔가 설명하는 뭐 그게 없을까 이렇게 할 때 또 막연하게나마 그때 해겔 같은 책을 보면은 진리는 전체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명제였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우리 사회 현상도 벌어지고 뭐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틀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찾고 그런 범위 내에서의 뭐 저의 설명 방식이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좀 다른 분들이 이해가 좀 잘 안 된다라고 할 때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뭐냐면은 결국 현실 속에서는 역시 이 이성과 의적인 측면과 그리고 역시 이제 그레이스 이렇게 교회로 하면은 이게 이제 은혜죠. 그리고 운명의 여신, 폴추나나 티케 이 운의 행운의 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우리 살아가는데 계속 같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저는 주주주의에 입각을 해서 해야 되는 학자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자신이 이제 이런 헌법학을 하고 해도 과연 제가 어느 이념을 제가 더 강조를 하고 있는가 이게 또 점검을 해보면 저는 역시 인디비주얼리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디비주얼리즘이 이제 번역을 그대로 하면은 이제 개인주의가 되는데요. 사실 이게 인디비주얼도 이게 영어를 또 다시 분석을 해보면 인디비지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두 개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톰이나 정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또 남한테 간섭받고 싶지 않은 이런 그런 그 인디비주얼 개인이 있고 동시에 이 개인은 남과 구분될 수 없는 그래서 사회 연대와 그리고 서로 상호 관계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시 개체 한 개인에 대한 이 생각이 더 항상 중심이 있다고 생각들어요. 그래서 헌법학 책에서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유와 자치와 이런 독립 뭐 이런 측면이 훨씬 더 저는 강조가 되고 있고 지금 당연히 평등과 연대와 이런 복지 같은 것을 사회보장이라 이런 것을 동시에 뭐 얘기하고 그쪽에 중점을 둔다 하더라도 이 자유와 자치와 이런 독립 이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후자는 성립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으로 저는 제 스스로 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의 인식론이라고 할까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게 접한 것이 헤르메노이틱이에요. 사실 이 해석학인데요. 결국은 이 법학이나 모든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조금씩은 다 다르고 사는 삶의 현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이 아무리 쌍둥이라 하더라도 살아가는 인식 구조는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범학에서도 이 헤르메노틱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사회 현상에 관련해서 역시 이제 이 해석학의 기반이 되는 그것은 이제 사실관계죠. 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 이 존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사실학에 대한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그 설명 방식이 다 있다고 생각들어요. 그래서 뭐 크게 실증주의도 그렇고 뭐 정말 뭐 기능주의도 그렇고 뭐 크게 버릴 것이 없다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특히 이제 자본주의와 관련한 그런 이제 비판서로서 이제 80년대 이제 접어들면서는 막스의 이제 이런 사회과학이 이제 아주 이제 유행이 됐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 70년대 시대에는
극히 일부 사람들 빼놓고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막수책이고 이런 거였는데요. 80년대에는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이런 우리 좌음이나 우리 곽 선생이나 이제 여러 친구들과 더불어 해서 이런 우리 스스로 의식화되자라고 하는 그런 공부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80년대 때는 막 돌아다니는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갖다 놓으면서 공부를 해서 이게 과연 어떤 종류의 이 책일까라고 하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역시 이게 정말 이 굉장히 큰 또 설명을 또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는 그냥 알았어요. 뭐 제가 깊이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다시 좀 상징적으로 저는 이제 헤르메노이틱 어원은 사실 헤르메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헤르메스는 전달자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어떤 언어나 현상에 대해서 의미 구조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이 헤르메스가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막스로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변화, 체인지를 해야 된다. 사회를 이제 변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상대 여기 프로메테우스였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도 참 멋지다 이 생각이 이제 들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저는 그 헤르메스 쪽의 사람이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좀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인식이 따르지 않는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맹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헤르메스 또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해석학 나름대로 그게 곧 혁명이다라고 하는 그 또 명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혁명이다. 뭐 이런 것이 오히려 더 그래서 사회과학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항상 법학에서 이제 좋은 자세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것이 결국 법학으로 오면은 이 규범을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결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면에서는 역시 이제 다시 또 헤르메스로 온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법 발견이냐 법의 획득이냐라고 하는 이 뭐 계속 대립되는 명제들 속에서도 다 양쪽이 다 매력적이고 하는데 역시 이 법 발견이라고 하는 쪽이 역시 선행돼야 된다 이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연장선에서 이제 저의 인생과 관련하는 예를 이제 든다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알렉산더 이제 이런 비유가 있을 수 있죠. 당대 똑같은 시대에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학식도 당연히 갖고 싶고 합니다만은 사실 저의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취향에 맞는 것은 알렉산더 같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같은 이렇게 실제로 나가서 뭔가 하고 확장하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확실히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더 맞는데요. 다만 알렉산더의 이런 이 신화와 이걸 보면은 골디아스 그 지방을 지나가면서 거기 하나의 매듭과 관련된 아주 이제 유명한 재미난 우화가 있죠. 이게 뭐 스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무튼 이 골디안 너트라고 하는 이 매듭을 그냥 칼로 쳐서 그 신화에 부응을 하는 역시 이제 대제국을 지상의 왕이 되는 제왕이 되는 여기 이런 것을 실현하는데 그 부분은 또 제가 마음에 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골디아스의 매듭이라고 하는 것을 해법을 이것은 풀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해놓고 칼을 내리치면 몰라도 그걸 증명도 안 하고 칼을 내리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역시 자의적이고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해법이 따르는 그런 골디아스 그 난해한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이제 대체로 아무튼 뭐 저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뭐 고백이라면 고백이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헌법학 연구와 관련해서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이전의 것은 이제 다 생략하기로 하고요. 1985년에 이제 방송대 이제 전임 강사가 됐죠. 근데 그때 이제 논문을 하나 반드시 쓰게 돼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 써도 곤란하고 써도 쓰면은 해야 되는데 그때 쓰는 주제가 시국과 관련해서 그걸 쓰기 시작하는데 이걸 안 쓰면
제 스스로의 양심에 그야말로 스스로 자기 검열을 스스로 소극적으로 그걸 피해가면 두고두고 제가 후회를 할 것 같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또 그 문제를 다루면 당시로 봐서는 거의 국가보안법에 거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내적인 이런 그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쓰자 해가지고 쓰면서 뭐 크게 나중에 가서는 아무튼 뭐 귀결점은 좀 이렇게 평범하게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고민과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헌법의 이 구조 같은 것이 어쨌든 저한테는 뭐가 딱 잡힌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되게 그때 이제 제목은 헌법상에 관한 프로그램적이었는가 아무튼 되게 이제 현학적으로 잡아갔는데 뭐 이게 당시에 이제 아무튼 이런 표현을 꼭 쓰고 싶어서 그냥 넣은 것이지 아주 뭐 그건 제대로 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논문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헌법의 이 구조 자체가 헌법률, 헌법핵, 그다음에 헌법 가치 그리고 헌법 정신 이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이 속에 다 동시에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을 지나가면서 우리 후배분들하고 민주주의 법학 연구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됐죠. 아무튼 이런 생각이 결국은 그 다음으로 이동이 되는 아무튼 제가 생각지도 했는데 너무 반가운 모임이 됐죠. 1989년도의 일입니다. 1988년서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창립은 89년으로 됐는데 저한테는 또 더없이 귀중했던 그런 모임이 됐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오늘 발제, 뭐 사회와 발제를 다 해주신 우리 이제 광련 선생이나 우리 박홍규 선생, 이 백점 선생하고 다 초기에 정말 아주 이제 의기투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었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많이 이렇게 연락 같은 것이 좀 소원해지긴 했습니다만은 항상 저한테는 더없이 귀한 그런 분들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 백점 교수는 이제 우리 방송대 분들은 많이 아니까 하는데 사실 인도헌법 연구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사실 인도를 가게 된 것은 저도 영어권으로는 가야 되고 또 미국으로 가기에는 사실 돈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더군다나 적어도 80년대에서 90년대 이 초기까지는 후배들과 더불어 해서 반미 구호도 많이 외치고 이렇기 때문에 93년 이후에 문민정부 때서 이제 스스로 이제 외국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할 때 영어권으로는 가야 되는데 갑자기 또 미국 가는 것은 너무 좀 그러니까 어색한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했는데 정말 그런 다리를 놔주게 된 친구가 바로 또 백종원 교수였습니다. 인도는 사실은 또 저한테는 또 행운이었죠. 왜 그러냐면 인도는 너무 난해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난해한 것을 또 다 중국은 그래도 이렇게 뭐 이렇게 영어를 통해서라든가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덜한데 인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알도리가 없고 자연현상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아무튼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도의 이제 헌법에 대해서 원래 공부하러 간 건 아니었는데요. 헌법을 또 알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이 유럽, 특히 이제 영국에 이거하고 이제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인도를 통해서 영국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또 뭐 미국 이런 곳은 뭐 평소에도 미국과 독일은 우리한테 많이 익숙한 나라인데 영국은 사실 굉장히 설명하기가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도 헌법을 좀 이렇게 공부하고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영국 법제사를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거의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돼 버렸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렇게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게 주변 분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항상 정말 이 인생을 좀 행운으로 살고 있구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초기에 대학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돌아보면 그대로 남아 있고, 특히 이제 또 헌법을 20년 이상 강의를 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라고 생각이 든 적이 없고요. 그래서 더 헌법의 전체를 또 설명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의 헌법 문제를 또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런 사이에 89년 이후에도 다시 또 20년 지나 30년 지나면서 우리 사회도 많이 바뀌어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생각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규범이지 않습니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상황 속에서 항상 정상적인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균형점이죠. 그래서 그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것이다. 뭐 저도 똑같이 진보법학을 자임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저한테 진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노동의 해방 같은 것은 역시 깔려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실 속에서 그 사회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진보의 개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르게 그래도 이제는 저의 설명 방식을 계속 했는데, 마침 작년도 전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한 5년 정도 전부터는 점점 먼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나가는 것이 됐는데, 2017년도 현재로 해서 사회복지국가 헌법의 기초, 이건 물론 이제 우리 학교 교과서지만은 모처럼 만에 단독 집필로 제가 쓰고 싶은 얘기를 가급적이면 많이 쓰는 교과서 형태로 하나를 쓰고, 동시에 하나의 문장이든 굉장히 추상적이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헌법 전문을 그래도 교과서, 그러니까 이 책으로 150페이지, 짧게 보면 150페이지, 좀 길게 보면 한 300여 페이지로 썼다. 이게 굉장히 저 자신의 자부심이에요. 예전에 정말 한마디도, 정말 한 줄의 제 표현도 할 수 없었는데, 이런 대단히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 이렇게 설명을 해냈다는 것이 그래도 지난 40년 동안 저의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향후 계획은 이제 정년을 맞이해서 다들 아직도 물론 3개월, 4개월이 좀 남아 있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항상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 지금은 또 많이 남아 있다고 얘기는 못 하죠. 근데 작년 1년 전부터 해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끝나는 단계죠.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건 그래도 뭐로 표현을 할까 하는데, 멀티 스테이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단계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래서 여태까지는 생각지도 않게 이 교수라고 하는 이 틀이 저를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했다는 면에서, 특히 방송통신대가 저희 30몇 년을 저희 보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운이죠. 이것도 굉장히 큰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대표로 오신 여기 학생분들한테 항상 감사를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다단계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더라도 또 어떤 틀이 또 짜질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없다고 하면은 항상 마지막은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거니까, 미지와 미래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 주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마무리됐던 이런 그 교과서 한 권하고 또 헌법 전문 주회, 이걸 토대로 한 어떻게 보면 또 업데이트가 또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신탁으로서 헌법, 이게 이제 제목을 또 그냥 뭐 재미있고 뭐 하도록 붙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초반부에 이 소크라테스의 이런 너 자신을 알라부터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역시 버릇이 돼서 그런지 또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소크라테스는 이 신탁을 받았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이성적인 사람이 신탁을 받으러 갔다. 이건 신탁이 보통 좀 약간 무속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약간 미신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좀 이율배반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 3년 동안이나 이 그리스를 이렇게 자꾸 드나들게 돼 버렸는데요. 그러면서 역시 또 거기도 지식은 자꾸 축적되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이 델피의 이 신탁이라고 하는 이것이 헌법의 원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의미 부여를 한 겁니다. 뭐 어디 딱 그렇게 정리된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걸 뭐 크게 부인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델피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당시 헌법이 없던 시대에 누구든지 적어도 그리스권에 있는 공동체를 느끼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이 신탁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신탁에 의뢰를 해서 자기의 어려운 문제에 해답을 얻었다. 그런데 신탁은 명확한 해답도 주었지만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중얼거리였다는 거거든요. 이 아까 이제 박홍기 선생님이 도대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하느냐라고 바로 그게 헌법의 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상적이고 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찾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정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어쨌든 여기가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자. 중얼거린 신탁을 받은 사람도 만약에 별것 아니구나라고 했으면은 다르게 해법을 했겠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여기에 정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끊임없는 토의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되게 다 정답을 찾아서 문제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훌륭한 사건은 다 그랬대요. 거의 헌법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신탁의 이것은 3,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헌법은 엄청나게 다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입법부나 특히 미국의 대법원 같은 신전과 같이 오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은 여전히 신탁 그 범주를 크게 넘어서고 있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엄청난 이런 인텔렉츄얼리즘 이런 그 지적인 것으로 많은 것들을 갖다가 안정되게 만들어 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서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가 아니면 우리 존립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 이게 바로 헌법 입헌주의에 대한 확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헌법의 위치 종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커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를 하면은 헌법의 위치가 그렇게 굳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있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위력이 있습니다. 헌법을 어기는 순간에는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것임에 틀림없고 앞으로는 글쎄요, 뭐 대체로는 더 이것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그 사회복지국가 그러니까 헌법의 한 기둥을 놓고 저는 지난 책을 좀 보신 분이면 알겠습니다만은 좀 남이 별로 안 하는 식으로 설명한 것이 우리나라는 과연 헌법의 온도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을까라는 저 스스로의 이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많이 그렇게 했어요. 대개 3분의 2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이건 뭐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막 빵점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90점 주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대체로 3분의 2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는 이유는 우리 헌법이 과연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런 하나의 생각과 습관을 저 스스로 했는데요. 대개 지난 70년, 재헌 70년이죠. 뭐 길게 보면 또 조선시대 이후에 100년 이상의 이런 시기인데 70년으로만 딱 국한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헌법이 거의 무용했던 군부 정권 시대 87년 특히 이제 문민정부 전까지 한 40년인데요. 이 40년 동안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도 매도할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되는 시기인데요. 저 스스로는 이제 평가를 달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에 헌법은 작동하지 않았지만 우리 외국 헌법을 수입했던 우리로서는 무수한 그 헌법에 대한 이런 자각과 의식과 이런 것들을 기초 훈련들을 많이 쌓은 이런 시기였다. 이런 기초 체험을 한 시기는 헌법에 있어서 굉장히 탄탄한 이런 기초 체력을 연마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절도 굉장히 소중했다. 다만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만 헌법은 거의 명목 헌법이었을 뿐이지 실제로 국가 스스로는 전체적으로는 이런 의식의 고조, 그럼 말하자면 국민 주권의 향상, 인권 의식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확대되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이 기반이 돼서 대개 문민정부 이후 20년 동안은 되게 저 스스로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서양에 있어서의 군주주권의 시절을 한 40년에 비유를 하면 그 문민정부에서부터 대체로 한 20년 동안은 뭐라고 해도 자유민주주의, 서양이 겪었던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압축 성장한 시기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또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꽤 수준 높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부인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가끔 이런 것을 거의 제가 안 하는데 영국의 그 에코노미스트에서 그 해마다 민주주의 지수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느 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대체로 20위 많이 올라갈 때가 17위까지 올라갔고 떨어질 때 23위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웃 일본도 거의 우리랑 비슷비슷하게 지나가는 걸 보고 대체로 이 평가는 굉장히 뭔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도 않고 아주 좋지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70년 동안에 이만큼 수준을 올라가는 면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긍지를 느낄 만한 그런 지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아무튼 이러한 헌법을 좀 전략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요즘에 와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복지국가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주변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 주권 수호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권이 흔들릴 수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이제 애국적인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의 인권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주권이 흔들리는 순간에 저 스스로까지 저를 포함해서 나의 발언과 나의 생각은 다 무의미해지는 순간이구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수준이 높아져야 되지만 이 국가의 국권 상실의 이 위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개 영정조 시대 이후의 이 흐름에 대해서 아주 집중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또 그것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도 우리의 흐름을 계속 추적하는 저 나름대로의 이제 아무튼 이게 생각이 들었죠. 근데 역시 해답은 사회복지국가를 말하자면 헌법이 뭐 약간 개정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48년도 이래 전 세계는 다 사회복지국가 헌법에 이런 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문헌법이라도 그렇고 아무리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다 사회복지국가적인 형태는 다 의무로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헌법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통일과 관련해서도 헌법의 모델은 어차피 사회복지국가가 거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까지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국가는 사회주의의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사회주의 이후의 국가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는 그래도 사람이 여러 가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우리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국가의 틀은 사회복지 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거의 집약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은 물론 국가마다 조금씩 편차들은 있겠습니다만 이 사회복지 국가를 완성시키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동양 삼국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국가는 정말 좋은 헌법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이제 초반부에는
신탁으로서의 헌법을 얘기를 했고 그 원형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법이 나쁘게 작동될 수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나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법은 지금 인권과 평화와 뭐 여러 가지를 다 보장하는 그런 것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하는데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를 지나서 이런 사회복지국가의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면은 이건 정말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향후에 또 평가를 할 때 한 10위권 이내로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한 5위권 이 정도까지 진입이 되면은 우리는 동양 3국에서 정말 확실하게 발언권이나 존재감을 가질 수 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감은 유지할 수 있다. 이래서 비교 우위적으로 일본은 다른 건 뭐 우리보다 다 선진국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 헌법 부분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좀 경탄에 맞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이 동양 3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그런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주요 헌법 과제는 저는 역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이 과정은 사실 이제 정치력일 텐데요. 이 정치적 과제 이제 헌법으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저쪽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통치 구조에 해당하는 것들일 텐데 정치하면 역시 이제 정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좀 감안해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근본적으로 보면은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에 좀 이렇게 중우주의적인 형태 그쪽으로 굉장히 지금 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정당도 파당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는 민주주의를 좀 이렇게 제약하는 공화주의가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공화적 정당의 정립 이것이 꼭 필요한 시기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진영 논리를 좀 탈피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좀 안정적이고 좀 말하자면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헌법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결국은 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주권의 수호일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주권의 우리가 해야 될 목표를 또 실현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발언권을 갖고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더 어쨌든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 대체로 결론은 동북아시아가 같이 발전하고 평화를 이루는 뭐 이런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속에서 이제 헌법답게 만드는 부분에 이제 한 과제로 역시 이제 원래 이 논문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론으로 원래 쓰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문으로 이렇게 만들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우리 김순태 이창호 교수한테 헌정하는 식의 논문이 될 것이고 주로 이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갈 텐데 그 논리를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개방된 사회 그리고 또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여줘야 된다는 면에서 헌법 국가를 만드는 면에 있어서의 국가보안법의 청산 이런 논리를 좀 필 생각입니다. 대내적으로 저는 이제 거의 이렇게 교수가 그만두는 마당에 또 헌법 전문까지 쓰고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이것이 거의 정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대내적인 것은 솔론의 개혁 이것이 꼭 필요한 시대니까. 그리스도 역시 빈부의 양극화가 심했었던 때 솔론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것을 해결을 했다.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나옵니다만은 양쪽이 다 비난을 받아가면서 그것을 해결하고 떠났다. 참 멋진 공화주의적인 그때는 공화국은 없었습니다만 공화주의적인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대외적으로는 제국의 꿈을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이 또 오해가 또 있을 수 있는 건데요. 마침 헤프리트 밍클러라고 하는 독일 학자, 그건 또 요즘에 의외로 또 제국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이제 제국과 제국주의는 구분하자. 제국주의는 진짜 이게 정복이라고 하는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서술을 했던 책이고 저도 정말 현실로 보면 전 맞다고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커진 이유는 다른 나라가 갖지 못했던 그 주변 국가하고 그 시대에 다른 세계가 갖지 못했던 뛰어난 기술을 개발을 했다든가 아니면 보편적 규범을 실현을 했던 나라들이면 틀림없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과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했다. 그러면 정복당한 나라들은 뭐냐? 정복당한 나라들 정복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주변 국가들이 이 제국에 대한 선망이 컸다는 사실이죠. 나도 저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동화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국은 계속해서 확대됐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이런 측면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제국의 꿈을 가져야 된다. 비록 일본이나 여기 와 있는 러시아나 세계 최강국들이 와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하지만 여기를 다 제국이죠. 거의 다 제국인데 우리도 또 제국의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제국은 헌법의 제국입니다. 헌법 제국을 가져서 가면은 이 주변 국가들 여기 와 있는 강대국들도 다 변화를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꿈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근데 이제 결국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국 정치죠. 헌법은 또 정치 법이기도 하고 정착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제가 스스로 자가당착에 걸린 것이 정당인데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항상 헌법 책에서도 그렇고 가르치기도 하고 할 때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다 하면서도 저 스스로 계속 돌아봐도 왜 나는 정당원이 되지 않을까? 왜 정당에 깊이 관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점검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고 싶은 정당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당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앞으로 하지 말을까 하는데 또 그 방법은 또 마땅치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또 이것을 해결을 줘야 되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정당을 만드는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정당을 만들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정당인데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역시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생각하고 편리하게 생각하고 하는 생활 정당, 생활 정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이 기반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쪽으로 갈 것이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살아오는데 도와주신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사회로서 월권을 했어요. 사실은 홈그라운드 2점을 10분 인정해서 무려 15분을 딴 분에 비해서 더 허용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 솔론식의 개혁과 동아시아 헌법의 제국 같은 꿈, 그리고 새로운 정당에 대한 꿈,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바랬고요. 사실 우리 강 교수는 모험가입니다. 이 지성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끊임없이 모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멀티 스테이지 로켓 아닙니까? 다단계 로켓으로 어디론가 미지를 향해서 날아갈 텐데 그래도 헌법책 2권 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채로 학교를 떠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여간 친구로서 반갑고요. 사실 이 40여 분 동안 했던 모든 지적 여정을 함께한 사람으로 한꺼번에 딱 정리를 들으니까 이거는 한번 방송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중간에 양해를 구한다든가 또는 방해하지 않고 그대로 시간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 사람처럼 바쁜 헌법학자가 없을 겁니다. 매월 서너 차례 토론회나 무슨 심포지움이나 이런 데에서 발표를 하고요. 한 번 쓰면 기본이 원고지 70매입니다. 한 상이 전집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 박홍규 교수님은 뭐 정말 대단한 박학다식으로 분야를
끊임없이 넘나들면서 하셨는데 헌법과 관련된 이론적 실천적 주제를 갖고 이렇게 쓴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건국대 로스쿨의 한상희 교수님 토론 10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 침 바르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강경선 선생님 정당 만들면 제가 1호 당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참 후학으로서는 정말 영광되고 한편으로는 참 무거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늦어서 죄송한데요. 늦은 게 국회에서 이제 촛불 그리고 이제 새 정부 집권 1년 우리 나아갈 방향이 뭐냐 그런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민기업하고 이런 데서 주관했는데 민중의식을 하더라고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사실 저는 발제는 개헌 그쪽이야 그렇고 계속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불러서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정말 앞서서 나가는 가장 모범적인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생각들을 보여주신 세 분들이십니다. 이 산자라는 게 그렇죠. 죽지 않은 자가 아니라 깨어 있는 자죠.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발의 뿌리를 이 땅에 딛고 있는 사람들은 저 세 분이 열어두신 진보법학이라는 또는 진보법학이라는 말로 한정할 필요도 없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는 계속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걸 공부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아주 막중한 임무를 저희들한테 주신 것 같아요. 계속 따라가고 또 계속 배우고 계속 동지라는 말씀하셨죠. 강경 스님 맨 끝에. 이 동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강경 스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저도 외람되입니다만은 6년 있으면 정년입니다. 이런 자리에 이제 비슷한 자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학자로서의 또는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을까? 또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좀 사실 부럽기도 하고 참 했는데요. 제일 첫머리에 이제 너 자신을 알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보편적인 언어와 보편적인 기준으로서 나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는 나의 생각을 보편적인 언어와 보편적인 기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다. 이제 제가 보는 강경선 선생님은 여기 적혀 있죠. 이상주의적 현실주의자. 이제 이상과 현실 속에서 정말 로켓을 타고 갔다 왔다 하시는 그런 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제일 첫머리에서 이야기한 것이 신탁입니다. 신탁은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죠. 신탁을 받아내고 전달하는 사제가 있습니다. 강현 스님은 헤르메스라고 표현하셨지만은 사실 신탁을 전달하는 자는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갖춰야 되죠. 순결한 영혼과 그리고 이제 명정한 정신과 온전한 육체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의 뜻을 받고 그 신의 뜻에 권위를 실어서 세상 모두에게 공표할 수 있습니다. 딱 정확하게 그 모습이잖아요. 제가 평소에 바라봤던 그래서 정말 저는 사실 제 속마음 잘 드러내지 못하는 좀 소극적인 사람입니다만은 남들한테 그럽니다. 이제 헌법학 쪽에서 가장 마음씨 좋고 이상주의자고 그리고 명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 소개를 하는데요. 정말 정확하게 그런 것 같아요.
헤르메스라는 존재요, 사제라는 존재, 신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신탁이라는 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신탁은 웨디푸스에 내려진 신탁일 겁니다. 이제 웨디푸스 아버지에게 네가 저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마라. 아들을 낳으면은 반드시 그 아들은 너를 죽이고 너희 그 마누라, 그러니까 그 아들의 어머니를 처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는 웨디푸스를 낳자마자 버려버리고요. 어찌어찌 하다가 웨디푸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을 합니다. 그 신탁에 선언된 그 운명을 그대로 밟죠. 그러나 웨디푸스의 딸은 안티고네는요, 한편으로는 아버지로부터 후계자임을 임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그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내란이 일어났을 때 자기 오빠를 매장하지 마라는 그런 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명령을 거스른 채 자기 오빠를 그 장사를 치러지고 자기는 그 벌을 받아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탁이라는 그 지엄한 명령 속에서 그 신탁이 선언하는 법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의 법을 선택을 하고 바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르메스라는 게 단순히 어떠한 그 법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그 법의 명령을 자기 나름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자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과정에서 헤르메스는 단순한 사환의 역할을 벗어나서 근대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안티고네가 그랬듯이 여러 개의 법 속에서 물론 그 법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많은 법들 중에서 자기의 법을 선택을 하고 그 자기의 법을 보편적인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거기에 장렬히 산화하는, 물론 비극으로 끝나서 뭐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모든 그 고전의 비극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체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비극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근대적 주체는 다른 거죠. 주체임을 강조하면서 이제 희극으로 끝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렇게 스스로를 내세우면서 스스로의 법을 만들어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전체로서의 신탁, 전체로서의 헌법에 벗어나지 않는, 바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화적 주체로서의 헌법적 인간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편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조율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보편적인 헌법적인 그 용어로서, 헌법적인 언어로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정말 어느 헌법학자도 말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강영선 스님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죠. 바로 그런 점에서는 정말 항상 같이 하지 못했던 게 참 아쉽기도 합니다. 사실 발제문 맨 마지막에 이제 정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헌정정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헌정주의 또는 공화주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그때의 정치라는 것이 바로 이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해석자로서 존재하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있죠. 법학에서 유명한 말인데요. 법의 무지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잘못을 해놔놓고 나 법을 몰라서, 그런 법이 있는지 몰라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봐주세요 라는 말은 안 통하죠. 근데 이 법의 무지란 말은요, 다른 식으로 하면 법을 모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법이 모르는 어떤 것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다 보면은, 헌법을 해석하다 보면은 이제 헌법이 모르는 것 또는 그 해석자가 모르는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들을 메꾸어 나가는 작업들, 그게 이제
뭐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또는 강균선 선생님이 말하는 생활 정치로서의 정치의 영역이죠. 보편적인 규율로서 헌법이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것, 그 규율의 과정 속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개개인의 삶, 개개인의 아픔의 문제 또는 연대와 공존의 문제, 관용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바로 그렇게 법이 모르는 그 법의 무지 영역들을 메꾸어 나가는 것, 그걸 뭐 법 발견이라도 좋고 법 획득이라도 좋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채워 나가는 과정들이 생활 정치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진보의 핵심일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확보하고 그것을 보편적인 언어인 헌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바로 이제 그게 진보적인 헌법학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발제 또는 뭐 그동안의 강균선 선생님의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과 생활 그 속에서 제가 느꼈던 제가 닮아야 되는,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솔론의 개혁도 말씀하시고 제국도 말씀하시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수밀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참 부럽기도 한데요. 제국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침략이나 또는 억압 또는 뭐 이제 탄압 그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중국 제국이 그랬죠. 그러니까 뭐 진초연한 조위제가 있었을 때 그 많은 나라들이 각각의 삶을 인정하면서 이제 제국 이제 그 황제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보호해주고, 물론 그 보호의 대가로 복종은 받아내기는 합니다. 그들의 삶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뭔가 배려해 주는, 이게 황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국이죠. 바로 이제 이러한 제국으로서의 모습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뭐 더 나아가서 세계국가 세계헌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창대한 그런 욕심을 부린다면은 세계국가까지 나아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그러한 틀들, 각자가 자기의 삶 속에서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바로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신탁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가는 정치의 모습들이 너 자기 자신을 아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신탁의 또 다른 실현태일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곧 3개월 있으면은 학교를 떠난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학교를 떠나지만은 그러나 그 학교의 구성원들인 우리들의 머리를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같이 정말 조금 외람된 말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동지로서의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함께 하고 계신 분들 뭐 소회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질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약 20분 정도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느 분이 먼저 마이크를 잡으시겠습니까? 예, 우리 세 분 교수님 또 세 분 우리 토론해 주신 교수님께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또 좋은 지식을 저희께 전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방송통신대학교 학부 1회 졸업생이면서 대학원 1회 졸업생입니다. 현재는 우리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의 원외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강균선 교수님께 드릴 말씀은 아까 학교를 떠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섭섭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떠나시더라도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큰 발자취를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은 계속 우리 교수님과 함께 할 것이고, 또 우리 방금 말씀해 주신 우리 한상희 교수님 말씀처럼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의 그 말씀, 또 우리 국가가 정말로 헌법 체계가 완벽히 돼서
우리보다 강대국인 나라도 감히 우리의 그 체계를 존중하고 또 우리 국민들은 자부심을 갖고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제도라든가 또 사회 문화라든가 또는 정치 체제라든가 모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법 체계에서부터 헌법 정신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이런 통치 또는 국민들의 그 법을 통한 또 그 제도 또 복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뭐 그동안 제가 교수님으로부터 늘 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오늘 특히 처음 뵙는 우리 5분의 교수님 강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우리 한상희 교수님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는 그 우리 지금 2018년 개헌을 말한다. 오늘 주제가 촛불과 민주주의 미래 헌법상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의 고견을 한 간략하게라도 좀 듣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가능하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갑자기 한 대 맞았네요. 대통령은 지금 그 개헌안을 마련해 놓고 뭐 이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의 뭐 낙담하는 투로 그렇게 포기하다시피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개헌안은 살아있죠. 25일까지는 살아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25일이 지나면은 국회는 아주 심각한 그 직무유기라는 위헌적인 직무유기라는 그런 비난에 빠질 판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개헌의 국면이 아닌가. 여태까지 개헌의 논의들은 물론 촛불을 지나오면서 국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국회나 대통령이나 그들의 리그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들이 사라지는 25일 이후의 국면, 이 국면이 이제 오히려 우리가 더 열심히 개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헌법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죠. 이제 길이 끝나자 여행은 시작되었다. 개헌의 논의가 그들의 개헌 논의가 끝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만 말씀드릴게요. 또 계신가요? 한 분 정도? 우리 박병섭 교수님 와 계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좋은 동지들과 같이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도 때로는 이 법학을 공부하는 것, 이 헌법을 공부하는 게 이 세상을 바꾸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주 회의에 빠지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용기를 얻고 또 정말 기존에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면 어떤 국가의 법이라고 생각해서 뭐 애국이라는 말 대신에 헌법에 충성한다는 말이 즉 주어진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공동체의 규범인 헌법이 우리 생활에 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얘기 오늘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과 함께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지대학에서 헌법학 교수로 계시고 아직 남았죠? 1년? 또 한 분만 더 모실까요? 아니면 한 분이 마침 마이크 들고 있네. 우리 후배 연구자를 대표해서 우리 이호영 박사. 연구의 차원에서는 사실 많은 분들께 선생님보다는 사실 뭐 형, 동생 이런 문화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세 분 선생님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감히 못 부르는 왜냐하면 워낙 많은 걸 배워서 그렇고요. 각 토론해 주신 분들께서 다 한 말씀 사실은 해주셨지만 워낙 그 어려울 때 일들을 헤쳐나가 주셔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편안하게 뒤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퇴임하신다고 해서 아쉬울 뿐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를 실무적으로나마 준비하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앞으로 연구회 이후에 퇴임 이후에서라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무실이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관 위원장인데요. 앞으로 옮겨진 우리 사무실에서 또 자유롭게 많은 가르침 주시고 배움 주시고 또 많은 논의하면서 정말 오늘 제목대로 새로운 또 미래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도저히 그냥 못 가실 분 한 분 더 모실까요? 네. 우선 오늘 교수님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동해에서 회사 결근하고 교수님 이렇게 개원을 말한다 이게 세미나에 뭐 올라오다가 또 전철을 잘 못 타가지고 반대쪽으로 가다가 다시 바꿔서 겨우 시간 맞춰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 개원을 통해서 소개를 안 했습니다. 저는 방송통신대 대학원 법학과의 7기 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흥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 헌법에 대한 얘기를 국민들이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국민이 주권자라 그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모든 국민들이 이제 알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권자가 하는 큰 일 중에 하나가 개헌을 승인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대통령이 발의를 하고 이게 공고를 20일 동안 한다 했는데 국민들인 주권자는 내가 뭘 해야 되지? 투표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이 변화되고 있고 내가 변화되면 거기에 어떤 조촉이 될 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투표를 하는 대다수의 어떤 이 투표자 또 주권자들이 잘 인지가 되고 있지 않지 않나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중요한 어쩌면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진 이런 개헌들을 할 때는 주권자들이 아까 일반적인 또 범용구로 많이 쓰이는 용어들로 해서 국민들이 지식의 어떤 수준에 눈맞춤해서 많은 분들이 변화되는 어떤 개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홍보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은 이제 정부나 또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 그렇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우리 뒤에 이경주 교수 헌법학 앉아 계시네. 한번 얘기해 줘요. 국민 참여 개헌, 국민 주도 개헌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서 촛불 헌법을 완성시킬 것인가 하는 질문이시죠? 참 어려운 문제네요. 지금 말은 이제 국민 주도라고 하고 국민 참여라고 하지만 그 참여와 주도성은 대단히 제약돼 있죠. 우선 헌법의 개헌 규정 자체가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회 제적 3분의 2까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의 국회 구성을 볼 때 개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죠. 이것을 압도할 만한 민심 또 시민 주도성이 살아날 때만이 지금의 국회 상황을 뚫고 의미 있는 개헌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상희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온라인으로도 더 해야 되고 사실은 좀 더 연구 발표돼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좀 더 토론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늘 시군구 단위에서 한 200~300명 정도가 동시다발로 한 20~30개 주제를 가지고 몇 시간씩 토론해서 이런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사항에 대해서 한 3분의 2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지금의 살아있는 헌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 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걸 촉구하는 운동이 필요하겠죠. 현재 뭐 정치개혁이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어서 지금 국회 개혁 운동도 해야 되고요.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강경순 교수가 이 정당 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삼남에 있는 이 팔도에 있는 우리 방송대 동문들 확 붙어서 한번 동력이 돼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맥락으로 말씀 좀 드릴까요? 진짜 저는 사실은 지금 이 광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제 요구 사항은 뭐 그러니까 오늘 발제로 치면 아무튼 박홍규 선생님하고 그 부분은 좀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저는 기본 입장이 선개혁 후 개헌 이런 거 있잖아요. 헌법전을 바꾸는 것은 좀 후가 좀 기본 입장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민주법원 분들하고나 또 혹은 우리 대학원 분들한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번 촛불 시위의 의미는 아무튼 광장의 촛불을 각 부분 집단으로 가지고 와서 촛불을 켜는 것이 되어야 된다. 광장에서 촛불을 켜서 정권은 교체되지만 그것으로 전혀 바꿔지질 않는다. 그래서 지금 광장의 목소리로 이런 것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사실 요즘에 특히 하나에 굉장히 주목을 해서 또 혼자 나가봤는데요. 대한항공 시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부분 집단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부분 집단에 이 촛불이 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켜져야 되고 이제 좀 막 얘기하면은 다 공무원사회도 공무원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전개돼야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저변이 훨씬 더 종전에 비해서 다른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아무튼 그런 바닥에서 개헌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주의의 부분 집단화 아무튼 저는 그런 구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조금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생활 정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개헌의 논의는 그래 담론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의 개헌은 이제 뭐 남미에서 그랬고 저희 아랍에서 그랬고요.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바꾸어낼 것인가. 내 삶을 바꿔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촛불을 들 수도 있고 주먹을 휘두를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가서 어디 가서 뭘 해가 돈을 벌 수도 있고요. 그런데 21세기의 가장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은 뭐냐면은 헌법을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헌법은 21세기 혁명의 도구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게 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느 한 조항을 이렇게 바꾸자라고 논의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그 개헌 논의의 출발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강연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해가지고 1200만 장 서명을 받아냈거든요. 서명을 받아내니까 헌법 개정안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성 보장 조항은 들어갑니다. 바로 그 조항을 바탕으로 직불금을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기의 삶이 바뀌는 거죠. 지금 대통령 개헌안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개헌안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건 약간 거짓말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 삶을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안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주장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뭐 그런 맥락에서 재작년부터 이제 참여연대나 이런 시민단체들 130개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 국민주도 헌법 개정 네트워크를 만든 것도 있거든요. 뭐 국민개헌넷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조직들이 지금 한 3개, 4개가 됩니다. 뭐 주위에서 그런 조직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 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또 저 이야기들이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이 주도하는 그런 개헌의 출발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생활민주주의, 조직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로 과감하게 확대하기 위해서 아무튼 부문별 참여를 이끌어내야 된다. 좋은 예가 농업헌법 조항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끝마쳐도 될까요?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무려 3시간 20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정말 끝마칠 시간 같아요. 아시다시피 오늘은 세 분의 정년 퇴임을 즈음한 심포지움입니다. 어떤 분은 앞섰고 어떤 분은 조금 남아 있는데, 자, 이제 세 분의 새로운 삶의 단계가 열릴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발표는 본인들의 이제 지적, 실천적 여정을 어느 정도 피력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또 저처럼 이 여정들과 함께 한 행운과 복을 누린 사람에게는 아주 굉장히 개인적인 감회가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고인이 되신 두 친구들도 사실 모셔왔는데요. 이제 남은 일은 호연지기 같아요. 저는 사실 민주법연의 후배들과 동료들을 만나서 호연지기를 그래도 키운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호연지기라는 거는 맹자주해에 보면 의를 쌓아 모을 때만 생기는 겁니다. 무슨 뭐 어디 높은 산 다니고 이래서 생기는 것만 아니고요, 말술 먹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한 표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은 의를 실천하고 쌓는 데 있다고 이미 이해가 돼 온 거고요. 우리 모두가 새로운 호연지기를 가지고 여민동락의 세상을 향해서 가야죠. 그것이 21세기형 사회복지국가로서의 헌법의 심화 발전이고 우리들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세 분이, 정년퇴임을 즈음한 세 분이 아무쪼록 다단계 로켓 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어쩌면 썼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4단계, 5단계, 6단계 추진체가 남아 있습니다. 결단코 이 자리에 주저앉을 일이 없으실 분들이지만 행여나 주저앉을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점화를 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우리 공통의 꿈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법의 제국으로서의 대한민국입니다. 1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으로 나가는 그 꿈을 우리 모두가 갖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충분히 공유하고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호연지기 세 분이 앞으로도 나이가 먹을수록 더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따뜻한 박수로 세 분을 격려하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좋은 선물 되었습니까? 예, 그럼 다시 한번 더 뜨겁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난쟁이 끝나, 잠깐만요. 자, 다 끝난 게 아니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선물을 준비 못했지만은 그래도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